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론 오늘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다시피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블랙쇼스 가격 모형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은 했을 것 같아요. 블랙쇼스 모형이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가격 모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모형을 발표한 블랙은 일찍 작고했기 때문에 상을 못 받았지만 이 쇼울스라는 사람과 또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쇼울스와 머튼. 이 블랙쇼스 모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옵션 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그냥 거래한 거죠. 대략 이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물건이 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흥정을 해서 밀고 땡기기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절충이 돼서 그 가격에 거래하기로 합의를 하잖아요. 그 옵션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렇죠. 채권이나 이런 것처럼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냥 그 흥정을 해서 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그 주식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가격을 계산하는 뭐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종의 참고 수준이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자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가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주가를 계산할 때도 그렇게 나름대로 이론적인 몇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주가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업을 사고팔 때 M&A를 할 때 기업을 통째로 얼마로 사고팔 것이냐 하는 가격도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좀 주어진 데이터만 있다면 어느 선에서 적정한 가격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복잡하고요. 왜 복잡하냐면은 이건 지금 현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 권리 또는 팔 권리만 따로 측정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의 가격 계산하는 건 더 어렵죠. 또 미래의 가격 중에서 그 살 권리 또는 팔 권리만 따로 띄어서 또 가격을 계산한다? 참 막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정말 천재적인 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매달렸지만은 그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에 여기에 블랙과 숄스, 블랙이라는 사람은 그 나사에서 근무하던 로켓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숄스는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였는데요. 그리고 머튼은 이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이분들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연구 시도는 있었지만 다 실패했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973년도에 모형 개발에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러한 옵션 가격 모형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좀 더 좀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금융 분야가 또 생기게 됩니다. 금융공학이라는 말, Financial Engineering. 우리가 공대 그러면 엔지니어링 그러잖아요. 무슨 공학, 무슨 공학 하면 기계공학 그러면 Mechanical Engineering. 또 전자공학 그러면 Electronical Engineering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융도 그런 공학에 준하는 공학이라는 게 매우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파이낸스 금융에서도 그런 공학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공학의 발전은 바로 옵션 가격 모형이 개발되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73년 이전에는 주목고식으로 옵션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됐지만 이 모형이 발전되면서 좀 더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가격 계산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의 CBOE라고 옵션 거래만 따로 하는 거래소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식 거래하듯이 옵션을 거래를 해왔는데 그 옵션 가격 계산하는 모형이 발표가 되면서 계산기 있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모양 그 정도 사이즈의 옛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핸드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계산기, 손 계산기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그 뭐 조그만 간단한 계산할 때 그 버튼만 누르면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계산기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옵션 가격도 그런 계산기가 도입이 되면서 매우 편리한 계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모든 옵션 거래자들이 바로 이러한 계산기를 이용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우스개 얘기를 하자면 블랙과 숄즈가 이 모형을 그 1973년에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거 보니까 그것도 뭐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여러 학술지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더니 발표를 받아주질 않아요. 발표를 허락하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 학술지를 발표하려면 다른 연구학자들이 그거를 심사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 모형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못하다가 1973년도에 비로소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서 나오는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라는 책의 그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게 발표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모형을 이용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전자계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혹시 들어본 학생도 있을지 몰라요.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 모형을 이용해서 그 손바닥만한 계산기의 옵션 가격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리죠.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랙과 숄스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정말 평생을 걸쳐서 어렵게 만들어낸 모형인데 돈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벌고 돈은 떼놈이 번다.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과 숄스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힘들게 만든 모형을 가지고 우리 허락도 없이 당신들이 그렇게 그 계산기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그 우리한테 그 수익금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장이 그 지금 블랙과 숄스는 경제학자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합니다. TI 사장이 이것 보세요. 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의 결과는 이거는 누구든지 다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공공재라고 하죠. 공공재는 누구든 접근성이 있고요. 누구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죠. 누구든지 그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큰 돈 드릴 필요도 없고 그 공기 마신다고 누가 그 공기값을 내라고 해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경제학 기초 시간에 배웠던 공공재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의 그 학자들이 발표한 그런 논문이나 결과는 꼭 이용하는 사람들이 능력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 얘기를 하니까 이제 블랙과 숄스가 뭐 뻔한 얘기니까 뭐 자기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TI 사장한테 그래도 그렇지. 그럼 우리한테 그 계산기 좀 공짜로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것도
줄 수가 없다. 시장에서 사라.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자, 좀 썰렁한 얘기지만 그렇게 옵션 가격 모형이 계산기로 나왔다를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옵션 모형은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199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96년도인가에 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97년도일 것 같아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벨상을 받은 이 블랙솔스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뭐랄까요? 복잡한 수학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블랙이라는 사람이 로켓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 연력학 방정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기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잘 이용하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뭐 모형을 보면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일단 첫 보면은 벌써 탁 질리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형은 여기에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그 계산기, 손 계산기에 딱 입력 프로그래밍 돼 있어가지고 몇 가지 변수값만 입력시키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울 건 없는데, 다만 이 시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것은 이 모형을 어떻게 해서 그 프리미엄이 계산되느냐,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뭐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택시 운전 잘해서 손님 잘 태워주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돈을 벌어요. 그죠? 택시회사 사장은 그 택시들을 이용해서 또 큰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런 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 사장이 차의 그 구조라든지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죠? 그 안에 있는 과학적인 뭐 내연기관의 뭐 증폭 그 뭐 내연 장치라든지 그 안에 있는 전자장치 이런 거 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뭐 고장나면 수리하는 정도는, 관리하고 수리하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 기능을 하는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옵션 프리미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연력학 방정식이 여기 적용이 돼가지고 뭐 수학적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옵션 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지만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항 모형에 의한 가격 계산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것 역시 매우 뛰어나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이제는 어렵지 않은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모형이었고요. 오늘 배우는 이 블랙쇼스 모형 역시 아주 뛰어난 모형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이 사회과학 또는 경제학 모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정확도가 높은 그런 모형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차는 항상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블랙쇼스 모형은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항상 모형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먼저 배당금이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한 옵션입니다. 거기도 무배당, 배당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배당이 있죠. 근데 배당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고 그 액수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빼버려, 무배당. 나중에는 이런 거 다 이제
포함시킨 모형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뺐어요. 배당이 없는 주식, 그 주식의 옵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거예요. 옵션의 가격은 옵션의 프리미엄, 옵션의 가격이 곧 옵션의 프리미엄입니다. 배당금이 없다, 거래 비용도 없다, 세금도 없다. 실제로는 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괜히 복잡해서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또 모든 증권은 연속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자, continuous, 연속적이란 말은 continuous란 말이죠. 연속적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건 이산적이다. 그죠? 흩어져 있다 이거죠. 근데 연속적인 거는 펜을 떼지 않고 계속 그리는 이런 모양을 연속적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분할한다는 게 주식이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딱딱딱 정수로 실제로는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형을 개발하는 데가 있어서 컨티뉴어스한 그 수학적인 그 방법론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연속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래요. 한 개, 1.5개, 뭐 1.0, 뭐 0.005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연속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간 겁니다. 무위험 이자율, 국채 이자율이죠.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이 얼마 동안, 옵션의 기간 동안 3개월짜리라면 3개월 동안 그 이자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증권의 거래도 역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아침 9시에 열어가지고 오후 3시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그 장이 없다가 다음날 또 9시에 시작을 해서 또 3시까지 가요.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 장중에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치지만 오후 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쉬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이어 붙여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자는 무위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 또 일반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이든 간에 차입할 때는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알파 이자를 좀 더 주고 빌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무위험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다. 또 무위험 이자율로 대출한다는 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무위험 이자율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가가 로그 정기분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그 정기분포. 주가라는 게 있어요. 500원, 510원, 52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죠. 근데 그런 주가 자체가 정기분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자연 대수를 취한 로그 값을 취해 가지고 변환을 시켜요. 그 주가를 로그로 변환시킨 그 데이터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옵션 그 변동성 계산할 때 수익률의 표준 편차 가지고 옵션의 변동성 값을 계산한다 했잖아요. 역사적 변동성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혹시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면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자연 로그 값을 취하잖아요. 그죠? ST-1 어제의 그 주가로 오늘 주가를 나눈 요 비율을 자연 대수를 취하면 여기에 연속 수익률이에요. 연속 복리 수익률이 나와요.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그 주가를 자연 대수를 취한 그 상태잖아요. 이 연속 복리 수익률, 주가의 수익률이 정기분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가요? 주가가 정기분포가 아니라 주가의 수익률이 정기분포예요. 그럼 주가의 연속 복리 수익률은 이 로그 값을 취한 거거든요. 로그를 취한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그 정기분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 이해 안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가가 정규분포, 주가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가는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주식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같아요. 그죠? 주가를 로그를 취하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과 주가의 로그 수익률을 취해서 만든 주식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여튼 간에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 그런데 실제로 주식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 모형을 잘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이 가정 때문에 옵션 풀면 이 블랙쇼스 모형에 시스테매틱한 에러가 생겨요. 에러. 체계적인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뭐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하여튼 이 오차가 이 정규분포를 한다는 그 가정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정규분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칭형의 종모형의 그 대칭형 구조를 따르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것이. 근데 때로는 정규분포 모양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경제학 모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정확도가 높다는 블랙쇼스 모형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차가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내가 박사학위 논문에 블랙쇼스 모형을 실제로 약간의 검증을 했어요. 어떤 검증을 했느냐? 블랙쇼스 모형은 주가가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는데 내 논문에서는 그런 가정이 필요 없도록, 주가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블랙쇼스 모형에 의한 주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 방법은 이런 어떤 공식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데이터를 창출을 해내는 것이죠. 이 모형에 의해서. 그렇게 해갖고 옵션 가격 모형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검증을 해봤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가정에 의한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 도출한 옵션 가격하고 블랙쇼스 모형으로 계산한 방식하고 나온 그 값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타났어요. 오차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나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블랙쇼스 모형이 아니라 그것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빼버린 내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가격 계산을 해봤더니, 그리고 그 가격 계산에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실제 거래하는 방식까지 해봤더니 뭐 이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굳이 힘들게 시뮬레이션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그냥 블랙쇼스 모형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아주 결과적으로 더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결과를 내지를 못한다. 그런 거를 확인한 정도죠. 그런 걸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이런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블랙쇼스 모형이 그래도 쓸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문이 미국의 그 아주 가장 유명한 선물 옵션 학회지가 있어요. Journal of Futures Market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미국 학회에서 상도 받고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좀 깨알 같은 내 자랑이 돼서 미안합니다만, 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또 주식은 공매가 가능하고 벌금이 없다. 공매라는 건 알죠? 주식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팔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공매가 원래 공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건
금지된 걸 하면 또 벌금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공매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위험 차익거래가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과도하게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옵션 가격은 그러한 옵션 모형은 블랙쇼스 모형은 그러한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의 가격이 가장 이론적으로 적정하게 형성되는 그런 효율적인 시장인 경우에 이 모형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러한 무배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계산하는 블랙쇼스 모형을 보자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모형의 구조를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콜옵션이죠. C. P는 풋옵션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런 걸 배웠죠. 콜옵션은 맥시멈, 그죠? S-X, 0, 0과 요 값과 0보다 0 중에 큰 값이 콜옵션의 가격이다 이겁니다.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거기에 콜옵션 가격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콜옵션 가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쓸모 옵션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옵션은 선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풋 옵션은 뭐예요? 거꾸로 x-s, 0예요. 그죠? 자, 이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콜 옵션은 s에서 x를 뺀 겁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n of d1은 좀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적 표준 정규 분포, 누적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계산한 이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값이에요. 무슨 확률 값일까요? 주가가, 즉 그 대상물 가격이 요 가격이 나타날 확률의 크기입니다. 또 n of d2는 그때의 이런 그 행사 가격에 맞는 그런 가격이 이 상태로 형성될, 이것도 역시 확률이에요. 그리고 e to the minus rt, e 마이너스 rt 승은 옵션이 만기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금액이 행사 가격 x잖아요. 그것이 현재 가치잖아요. 마이너스 rt 승하면. 구조는 크게 s 마이너스 x입니다. x 빼기 x. 그것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준 거고요. x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만들어준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풋옵션도 같은 방식이죠. 이번에는 행사 가격 빼기 대상물 가격이죠. 각각의 확률을 곱해준 거고요. 행사 가격에 현재 가치화 시킨 거고.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D1, D2 값을 알아야 돼요. D1 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대상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주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주가 수익률을 구하죠. 수익률에 구하면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서 우리가 평균값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측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옵션을 계속 생각하면은 현재의 주가 알 수 있죠. 행사 가격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죠? 무효미자율 시장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 T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변수값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주가 알죠?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알죠? 요거 비율을 자연대수를 취합니다. 로그. 이 자연대수 취하는 거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공학용 계산기 전환해서 계산하는 게 있죠.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핸드폰은 안 돼요. 그냥 계산기를 갖고 와야 됩니다.
핸드폰 갖고 오면 그 핸드폰은 저장 메모리 기능이 있어 갖고 거의 커닝 페이퍼를 아주 편리하게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네, 여러분들 공평한 시험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주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주가 알죠? 행사 가격 알죠? 무이자 이자를 알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주가 수익률에서 표준 편차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 알죠? 시그마, 루트 t 다 아는 값이에요. 집어넣으면은 D1 값이 나와요. D1 값을 표준 정비분포에 D1 값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현재 주가 곱하기 N of D1 값, X의 현재 가치 곱하기 N of D2 값. D2는 어떻게 구하나 하면 다음 페이지 보면 D2는 요거예요. D1 빼기 시그마 루트 T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N of D1, D2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확률 함수죠. 표준 정규분포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D1, D2 넣고 N of D1 값 구하고 N of D2 값 구해서 미리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위 값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S 곱하기 N of D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 곱하기 T 승 곱하기 X 곱하기 N of D2 계산하면은 이렇게 딱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D1, D2 계산하고 N of D1, N of D2를 계산할 필요가 있죠. 이거를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200페이지로 가보세요. 200페이지 가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록이 나오는데요. 표준 정규 누적 분포표를 볼 줄 알려면 몇 가지 이제 확률이 뭔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누적 정규 분포 이런 게 뭔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통계학을 배웠으면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특히 군대 갔다 온 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뭐 다 반납하고 오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학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경제통계, 경제금융통계학이 있잖아요. 그 수업 또는 통계학과의 그 교양은 아니고 아주 입문인 1학년 때 배우는 통계학의 이해인가요? 그 정도 수업을 꼭 들어서 이 개념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 기억을 되살리는 수준입니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초 개념부터 해가지고 이해시키려는 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재 있는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뭐냐?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뭔지는 알겠죠? 여러 가지 값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각각의 값에 확률이 대응되면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한다. 주사위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까지 숫자잖아요. 거기 x의 값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그러죠. x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값이다 하면 x는 변수가 돼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여러 가지 값을 취할 수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수, 그래서 변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수가 취하는 값에 확률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때 그걸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금방 예를 들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값 x, 그거는 확률 변수예요. 왜냐? x가 1이 나올 확률을 생각할 수 있죠. 6분의 1입니다. 5가 나올 확률 6분의 1 이런 식이에요. 그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가
확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모양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게 확률이에요. x가 1이 될 확률,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쭉 하면은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죠. 선을 그어도 되고 뭐 점만 찍어도 되고요. 이게 금방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했다. 그러면 동전 던지기 하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또는 만약에 앞이 나오는 걸 0, 뒤가 나오는 확률이 앞이 나오는 거면 x를 1이라고 하고 뒤가 나오면 1이라고 합시다. 그 확률은 2분의 1씩이에요. 딱 이게 이것의 확률 분포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450달러 하는 그런 금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 1년 후에 이 금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100명의 금 전문 딜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1년 뒤에 금값을 얼마를 변수 x라고 하면은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1년 뒤에 취할 수 있는 값이 375, 400, 425, 땡땡땡에서 550까지 8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8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주사위 던졌을 때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6개이듯이. 그래서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375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12명이었어요. 100명 중에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400이라고 한 사람이 8명이 375를 예측했고 12명이 400, 15명이 425, 23명이 450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 8명이면 한 8%가 375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375달러가 될 가능성이 한 8% 되겠구나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주어졌어요. 그죠? 525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9명이에요. 100명 중에. 그럼 9%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걸 확률 분포표라고 그래요. 금값이 1년 뒤에 375, 400, 425 등등등 들 때 거기에 대한 응답자 수가 이렇게 그걸 확률로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뭐 25달러씩 여기에 간격을 두고서 조사했잖아요. 이걸 더 촘촘하게 375, 뭐 380, 395, 85, 390, 395, 400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하면 더 막대가 더 촘촘해지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규 분포. 확률 분포의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까 뭐 주사위 던지기 할 때 보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들 그것의 분포는 이러한 수평선과 같은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걸 균등 분포라고 그래요. 균등 분포. 똑같잖아요. 높이가 균등해요. 그래서 균등 분포예요. 근데 금방 금값을 봤듯이 이 경우 이런 식의 모양을 가져요. 그죠? 자, 이런 식의 종 모양의 대칭형의 모양을 가진 분포,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자,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 가운데가 평균값이에요. 평균을 뮤라고 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그죠? 이 폭이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자, 대칭이에요.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런 정규분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었지만 뭐 어느 대학의 신입생 신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해갖고 나타낸 보니까 그 좀 아까 금 막대기 금을 살펴본 그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무수히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을 분포를 계산해 보면은 정규 분포가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의 분포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의 가격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까 블랙철수 모형 가정에서 주가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한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수익률은 주가를 로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로그 정규 분포한다 라고 가정을 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만약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확률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정규 분포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평균값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과 위치가 결정이 돼요. 평균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의해서 이 그래프상의 좌표상에 여기가 평균이에요. 여기서 좌우 대칭하는 게 모양이 나와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렇게 퍼집니다. 표준 편차 값이 작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편차에 의해서. 뮤의 평균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양과 위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뮤 값과 시그마 값은 알고 있는 값이에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요 계산이 되잖아요. 이거 숫자예요. 변수죠. 변수인데 이거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뮤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가진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은 밀도 함수를 가집니다. 밀도 함수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은데요. 그냥 이런 값을 가진다라는 값을 가져다주는 함수다.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x라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이 스몰 x 요 값을 가진다고 칠 때, 즉 x가 3일 때, x가 0.5일 때 이런 얘기예요. 작은 값 스몰 x는 값을 취할 때 그 확률의 크기는 이런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 함수를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세요. 뮤 값 알고 있는 값이에요. 시그마 알고 표준 편차 알고 있는 거예요. 파이는 3.14 그죠? 원주율이죠. 이거 알고 있는 값이에요. 시그마 알고 있어요. 모르는 값은 이 x 하나뿐이에요. x 값이 변할 때 여기다가 뮤하고 시그마를 알고 파이를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x값이 얼마의 확률을 취할 것인가. 평균 뮤가 10이고 표준 편차가 2. 거기서 그 스몰 x값 5가 될 때 p가 5가 될 때는 여기다가 자 뮤값 알죠? 시그마값 알죠?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0.0876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p가 5의 값을 가질 확률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다 정확한 얘기는 실제로 정규분포, 누적 정규분포에서는 그 구간을 단위로 확률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얘기고요. 일단 요거는 그 높이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가진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x는 물결 표시는 분포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문자 n은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를 normal, 정규적이다, normal하다 그러잖아요. normal하다. 그래서 n자를 따요. normal, 정규분포를 하는데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평균값과 표준편차값. 여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어요. 분산값이죠. 이건 그 무슨 얘기냐? x라는 변수가 평균이 뮤,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가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